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미국 취업을 위한 방향성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최적화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머신러닝에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 이론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재미있지만 미국 취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실제 산업에서 수요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구조로 다른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령 고수님은 GPU를 활용한 병렬 연산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이 더 많으시다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저는 코딩을 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학 이론, 알고리즘에 가까워 제 분야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인공지능 회사들, 그런 큰 회사들이 리서치 센터의 리서치 에어리어를 찾아보니 제 분야를 연구한다고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어려워 질문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논문도 첨부하셨어요. 자,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교육 시스템에 익숙하셔가지고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계속 받았던 교육의 핵심은 유교적 교육이에요. 조선은 망했잖아요. 조선은 망했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지만 조선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왕조 기간 동안, 조선왕조 500년 동안, 500년이면 엄청난 기간이에요.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교를 모든 사회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5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 후에 뭐 일제시대가 있긴 했지만 일제시대 몇십 년 가지고 이 유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 아직도 한국에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은 한국은 북한처럼 됐을 겁니다. 북한은 조선이 완벽하게 재건된 국가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가 뜻이 뭐냐면 조선, 말 그대로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이제 왕이 없다라는 공화국이라는 얘기로 하고 있지만 결국엔 조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선이랑 똑같아요. 북한 보면은. 그래서 이씨 조선의 이씨 왕가 대신에 이제 김씨 조선의 이제 김씨 일가가 공산당의 수뇌부를 이루면서 지금 그 조선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 게 북한입니다. 한국도 가만히 내뒀으면 북한처럼 됐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가 되고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억지로 이 한국인의 유교를 사랑하는,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선화되지 않도록 여태까지 붙잡고 붙들고 있어줬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정서는 아직도 유교를 사랑하고 조선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조선의 교육 방식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벌을 세우고, 그리고 그 학벌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뭔가 하나를 계속 이제 들이파가지고 뭔가 하나를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 자체가 다 유교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학풍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사라는 거는 뭔가 석사보다 더 많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거고, 석사는 학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고, 학사는 고졸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박사들이 흔하게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박사니까 박사 아닌 사람보다 뭔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박사는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제가 박사학위증을 졸업식에 받았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 박사학위증을 봤는데 학위증은 전공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 전자공학이면 전자공학, 뭐 수학이면 수학, 물리학이면 물리학, 이렇게 박사학위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나온 미국의 10위권의 대학교는 박사학위증에 전공이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박사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PhD 이렇게만 적혀 있고 아무것도 전공이 적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탄한 줄 알고 제가 박사학위증 받고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지도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오타 아닙니까? 제 전공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왜 전공이 안 적혀 있고 그냥 박사라고만 적혀 있는지. 그제서야 지도교수는 박사의 의미를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거죠. 자, 박사학이라는 거의 의미, PhD의 의미는 Philosophy of Doctorate Degree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 박사란 뜻이에요. 근데 저는 철학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공학을 전공했죠. 특히 저는 기계공학이라는 학과를 한국에서 학부를 전공했고 미국에서는 대학원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박사학위증에 적혀 있는 전공은 이 사람은 공학 쪽으로 공학 박사, 정확하게 컴퓨터 기술을 전공한 박사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PhD라고만 적혀 있는 거야. 그 PhD 뜻은 흔히 박사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정확하게 PhD 뜻은 Philosophy of Doctorate Degree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박사라는 뜻이에요. 전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자, 이거의 의미가 뭔지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이 필로조피, 철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뭔가 생각하는 그 능력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학의 뜻은 이 생각을 해서 뭔가 인간이 이 사고를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hD 뜻이 철학 박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뭔가 하나를 되게 잘해가지고 뭔가 그쪽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공 지식자가 되는 게 박사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이 왜 우리 학교 박사학위에는 전공이 안 적혀 있고 그냥 PhD라고만 적혀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사학위라는 거는 뭔가 남들보다 뭔가 많이 알고 뭔가 전공 지식 수학 공식, 물리 공식, 알고리즘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박사가 아니다. 박사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기계공학 쪽에 내놔도 거기서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나는 믿고 전자공학 쪽에 내놔도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심지어 생물학이나 의학 쪽에 내놔도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왜냐면 박사 과정이란 내내 받았던 트레이닝이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가설을 정하고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라든가 사고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혹은 진짜로 하는 실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설을 증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허락을 해준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님이 지금 궁금해하는 분야가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님이 저한테 논문까지 던져주면서 나는 이런 논문을 하고 있고 이게 인공지능에서 최적화 이론에 쓰이는 무슨 알고리즘인데 이쪽으로 내가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님이 그래서 최적화 이론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돼서 결국엔 최적화 쪽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 요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님이 그 미국 취업과 미국에서 공부를 접근하면은 님은 미국에서 인생이 잘 안 풀리게 돼요. 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최적화 이론 있잖아. 인공지능의 최적화 이론. 이게 지금 2024년에는 뭔가 학문적인 가치가 있어서 공부를 할지 몰라도 이게 그래서 최적화 이론보다 더 좋은, 예를 들면 님이 A라는 이론을 쓴다고 쳐봐요. 이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B라는 이론을 다른 명문대에서 발견을 해서 그게 순식간에 업계를 장악해버리면 님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알고리즘 방법론이 어느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고 내가 이쪽으로 취업이 될까 안 될까 이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님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님이 배웠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익히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님은 지금은 최적화 이론 A라는 이론이 핫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했지만 졸업하고는 뭐 예를 들면 님이 졸업하고 10년쯤 후에는 양자 컴퓨터가 뭐 상용화돼서 더 이상 디지털 이론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또 양자 퀀텀 티오리를 바탕으로 한 머신러닝이 또 퀀텀 머신러닝 이론이 막 돼가면서 새로운 이론이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님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문명이 다 사라지고 퀀텀 문명이 일어난다고 쳐봐요. 0과 1이 아닌 큐비트로 연산하는 시대가 온다면 당연히 머신러닝 띠오리도 바뀌어야겠죠. 그럼 님은 또 새로운 시대가 와서 님이 과거에 배웠던 지식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님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방법론, 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박사 때는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박사 때 했던 거는 뭐냐면 GPU, 최신 GPU 사다가 병렬로 꽂아놓고 쿠다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맨날 그 커널에서 병렬 연산하는 그 방법론을 계속 연구했고, 제가 박사 때 맨날 했던 게 이거예요. 이 코어가 전부 몇천 개가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1000개에다 잘게 쪼개가지고 병렬로 연산시킨 다음에 결과값을 하나로 도출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컴퓨터보다 몇 배 빠른가. 그래서 저 맨날 초시계로 스타바칩 그 소프트웨어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그 하드웨어에 클락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산을 다 끝난 다음에 하드웨어 클락을 저장하고 해서 몇 분 만에 이게 연산이 끝났다. 이거가 기존의 전통적인 CPU 대비 몇 배 빠른가. 맨날 이거 해가지고 몇 배 빠르다, 몇 배 빠르다, 몇 배 빠르다, 50배 빠르다, 52배 빠르다, 53배 빠르다. 맨날 이거 했던 게 제 박사 전공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제가 졸업하고는 그거 더 이상 저는 막 그때 했던 코딩 방법을 다시 쓰지 않아요. 왜냐면 졸업하고는 또 새로 나온 기술들, 그리고 또 바뀐 인더스트리에 맞게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박사 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처음 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과학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 방법론을 알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저는 지금은 일반적인 컴퓨팅을 하지만 이제 조만간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양자 컴퓨터를 박사과정 때 전공하지 않았어요. 퀀텀 티오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막 큐비티에서 일어나는 막 동시성 현상을 막 실험하고 막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박사 때 배웠던 트레이닝의 메인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를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론을 배웠기 때문에 양자 시대가 와도 저는 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때 뭔가를 내가 지식을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제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지도교수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박사라면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되게 잘하고 한 가지를 들이파야지 박사라고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 박사 지도교수는 문어발처럼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나 엑스레이 장비 같은 거, 거기에 있는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컴퓨터로 스캔하고 거기서 어떤 공통적인 거를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저한테는 시켰고, 또 랩에 있는 어떤 애는 MRI 의료 장비 자체를 연구하는 애도 있었고, 또 랩에 있는 어떤 애는 수술 기법을 연구하는 애가 있었고, 랩에 있는 어떤 애는 컴퓨터 게임을 연구하는 애가 있었고, 랩에 있는 또 어떤 애는 또 뭐 예를 들면 뭐 공장에서 뭔가 이제 생산될 때 그것이 생산이 잘 됐을지를 예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었고, 각자 너무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도교수가 포커스했던 거는 뭔가 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 능력, 그거를 키우는 사람을 양성하고 있었고, 본인도 문제 해결이 있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는 본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졸업한 지 꽤 됐거든요. 2014년에 졸업했으니까 졸업한 지 10년 됐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저희 지도교수는 뭐가 돼 있냐면 그 제가 나왔던 10위권의 학교의 학과장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의 모든 교수들을 다 리드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취업 전략은 뭐 하나를 되게 잘하고 뭔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님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님이 컴퓨터 전공인 건 알겠는데 컴퓨터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가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활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 키트 중에 하나인데, 저 위에 있는 이 보드가 엔비디아의 제슨 나노라고 하는 개발 보드예요. 좀 쉽게 말하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에다가 그런 암 베이스의 CPU에다가 엔비디아의 GPU를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를 깔아서 쓰는 건데, 결국에 엔비디아의 라이브러리를 깔면은 이거는 GPU를 이용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장치인 거야. 자, 거기다 뭘 달아놨죠? 바퀴, 배터리, 카메라가 달려있죠. 요거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트랙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트랙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금 무인 자동차처럼 혼자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박사과정에서 자율주행을 공부한 적 없어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배운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자율주행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처음 보는 현상이죠. 자동차가 머신러닝으로
길을 학습하고 혼자 주행을 한다. 저는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현상이지만 박사과정 때 트레이닝이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상을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직접 실험을 해보고 결론을 도출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만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자율주행 라이브러리 같은 건 뭐 아시겠지만 오픈 소스로 다 나와 있어요. 뭐 머신러닝 이런 뭐랄까 오픈된 소스로 이런 머신 비전에 대한 알고리즘, 그리고 그거 가지고 모터 컨트롤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 뭘 했는지 다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이 시스템이 카메라로 본 바깥 그런 정보를 GPU가 어떻게 학습하고 그 학습해서 어떻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모터를 구동하는지 그 기본 원리만 알면은 나머지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다 다운받아서 조립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앞으로 시대가 계속 자율화, 자동화가 된다면은 저는 이런 기술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박사란 게 이런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공부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박사예요. 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고,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박사들의 세계는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식 교육 방식을 좀 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 통치권자들과 그리고 피라미드의 최하층부에 누군가를 위해서 노예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학벌을 쌓고 뭔가 한 분야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돼서 막 뭔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근데 유교는 사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 개발해내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중국에서 온 겁니다. 자,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깔아놓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유교적 방식으로 살면은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시스템 그 대표적인 유교적인 교육 시스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특목고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특목고 시스템 중에 최악의 특목고는 한복을 입는 특목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리고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레이스하는 방식, 이게 다 유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학벌주의. 그래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큰 프레셔가 없고 뭔가 어떤 하나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거를 조금 해요. 왜 그럴까요?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통치권자들은 저 피라미드의 왼쪽 끝, 피라미드의 오른쪽 끝, 피라미드의 앞쪽 끝, 피라미드의 뒤쪽 끝에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다양한 걸 해요. 그러니까 제 지도교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랩이 조금씩 다양한 걸 하되 어떤 거를 시켜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거를 키우는 게 저희 랩의 방식이고,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희 랩에는 미국 내국인들과 유태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 리더들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반면에 이제 다른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만 가득 찬 랩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만 가득 찬 랩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맨날 그거예요. 뭐 학점 걱정하고, 내가 SCI급 논문이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가
뭐 올해 안에는 논문 몇 개 꼭 써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SCI급 논문 몇 개, 그리고 막 랭킹 몇 등, 학점 몇 점 막 이런 거 관리하면서 막 뭔가 막 누군가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후진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육하는 방식이 올바르냐? 저 방식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뛰어난 탁월한 방식이고 인간이 강해지는 방식이 맞아요. 근데 이집트 문명이 사실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던 문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면 성경은 이집트를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저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교육받으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조금씩 다양하게 모든 걸 알 수 있는 방식, 즉 헬레니즘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인간이 강해집니다. 인간이 똑똑해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인간들은 강해지는데, 대신에 인간은 뭔가 권력의 중심에 서고 핵심에 서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본인이 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큰 타락을 하게 되고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집트의 그 탁월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들도 배우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마음의 중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고 이집트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집트식 교육 방식,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인간이 강해지는 탁월한 방식이긴 해요. 하지만 저 방식에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사람은 큰 악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서 세계 강대국 치고는 굉장히 선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 이유는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세계, 자, 바로 성경과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만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강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헬레니즘만 알게 되면은 악에 빠져요. 결국 자신이 이 세상 신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면 신이 되고 싶은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만 알면 악에 빠집니다. 로마가 악에 빠졌던 그 근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계속 헬레니즘만 추구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유는 결국엔 큰 성공 끝에 인간이 타락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둔 채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방식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국이 또 어떻게 그렇게 대영 제국을 이뤘는지 보면은, 자, 그 헬레니즘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거기다가 성경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엄청나게 대영 제국이라는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영국이 또 왜 몰락했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과 헬레니즘 이 사이에서 성경을 헬레니즘보다 높은 가치에 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강해지다 보면 타락하게 됩니다.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은 교만에 빠지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몰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냐? 미국인이 이어받았죠. 미국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헬레니즘적인 교육 방식으로 이 성경과 헬레니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됐죠. 근데 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성경이에요. 성경 중심적으로 헬레니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 지금 타락하고 몰락으로 가고 있는 게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자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씩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헬레니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좌파가 됩니다. 진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동안 세계 최강대국을 이뤘던 원동력은 미국의 정신세계는 두 가지예요. 성경과 헬레니즘. 근데 성경을 항상 헬레니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성장하고 미국이 계속 강력해지고 그러면서도 미국이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선 나라가 됐었는데 이제 미국이 부자가 되면서 성경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보다 헬레니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좌파적 진보적 문화가 미국에 생겨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또 몰락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님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님이 전공만 하지 말고 헬레니즘적으로 다양한 전공을 해보세요. 다양한 전공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양한 전공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깨닫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진다니까요.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들을 하다가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성경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속에서 헬레니즘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다양한 것들을 해석하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시면은 미국에서 진짜로 잘 나갈 수 있어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제가 말한 게 미국의 이제 기독교인들과 유태인들이 추구하는 공부 방식이에요.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되 성경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유태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